자, 다음 살펴볼 경기는 마이애미 돌핀스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경기입니다. 지난주 드디어 마이애미 돌핀스가 첫 승을 거뒀어요. 이 경기 끝나고 사실 이제 구단주 스티븐 로스가 광광 울었다. 아니 그 실제로 뭐 이렇게 게임볼을 그 브라이언 플로레스 감독한테 주면서 라커룸에서 네. 축하해줬다 그래요. 진심이었을까요? 이 축하가 진심이었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그 뭐랄까 사회생활을 잘한다. 겉으로 티 안 내려고. 네. 그리고 이제 콜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저희가 피츠버그 상대로 해서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진짜 졌어요. 그래서 이제 3연승이 끝났는데 네. 어쨌든 이 대결은 보면 사실은 조금 그래도 한쪽으로 기우는 거 느낌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 두 팀에 대한 히스토리를 먼저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네. 드릴까 하는데 NFL이 2002년에 리얼라인먼트를 해서 그러니까 지구 재배치를 했거든요. 지구를 기존에 있는 그 리그의 어떤 지구 구조에서 이거를 리얼라인먼트 이제 배치를 왜냐면 이제 32개 팀이 됐으니까. 그렇죠. 지구 재배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31개 팀에서 익스펜션 팀으로 휴스턴 텍산스가 들어오면서 한 개 그렇지. 팀이 더 들어오니까 32개 팀이 되니까 4팀씩 8개의 지구를 이제 재배치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AFC, NFC 각각 이스트, 웨스트, 센트럴 이렇게 해서 3개 디비전씩이 있으면서 디비전마다 5개 팀씩이 있었고 AFC 센트럴만 6개 팀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8개씩 딱 맞춰지니까 AFC, NFC 각각 이제 4개 조로 나누면서 센트럴을 없애고 놀스와 사우스를 만들었죠. 네.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사실 그 리얼라인먼트 하기 전에 2002년 전까지는 이 두 팀은 돌핀스와 콜츠는 사실 AFC 이스트에서 같이 뛰던 팀들이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라이벌 관계를 이루던 팀들인데 네. 2002년에 이제 지구를 재배치하면서 리그에서 콜츠를 AFC 사우스로 옮겼다. 근데 저는 그 결정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네. 지리적으로 보면 마이애미가 남부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인디애나폴리스는 북부에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리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사우스에 있는 마이애미를 AFC 사우스로 옮기는 게 맞는 결정이 아니었느냐. 근데 실제로 NFL에서도 그 고민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게 지리적으로 맞는 결정인데 네. 다만 NFL이 가지고 있던 원칙이 뭐냐면 이 지구 재배치를 할 때 최대한 그 전통의 라이벌 관계는 깨지 않는다. 그래서 라이벌 관계가 이미 형성이 돼 있고 그게 리그 어떤 흥행에 도움이 되는 그렇죠. 라이벌 관계는 깨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어떤 그러면 지구별로 라이벌 관계를 보면 AFC 이스트에 있는 팀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4팀 뉴잉글랜드, 뉴욕 제츠, 마이애미, 버펄로 여기에 인디애나폴리스가 더 있었는데 네. NFL에서 마이애미를 옮길까 인디애나폴리스를 옮길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그 지구 내에서 라이벌 관계 그다음에 리그 내에서의 위상 이걸 고려했을 때 마이애미가 당시 플래그십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마이애미를 여기 두고 빌스나 제츠나 뉴잉글랜드하고의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원래는 볼티모어에 있었기 때문에 인디애나폴리스 볼티모어 콜츠가 콜츠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전통이 상대적으로 짧고 그 어떤 그 인디애나폴리스의 역사가 짧고 그 지구 내 라이벌 관계가 마이애미보다는 약하다. 이 팀을 옮기자라고 해서 이렇게 옮겼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결정이 NFL의 역사를 바꿔놓은 결정이다. 왜냐하면 마이애미를 옮겼고 인디애나폴리스를 거기 뒀다라고 그러면 사실 페이튼 매닝과 톰 브레이디가 같은 지구에서 매년 2번씩 붙었을 거다. 그랬으면 사실 리그 흥행 차원에서는 훨씬 더 이득이지 그렇죠.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흥행 차원에서도 훨씬 이득이고 매년 2번씩 붙으니까 그리고 콜츠가 사실 이제 페이튼 매닝이 뛸 때는 강팀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두 팀이 페이트리어스하고 그 콜츠가 당시에 리그 최고의 라이벌이었고 플레이오프에서 계속 붙었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팀이 같은 지구에 있었다. 그러면 흥행도 물론 흥행이지만 페이트리어스가 지금처럼 강한 다이너스티를 이루기는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이게 이 지금 리얼라이먼트를 하면서 마이애미를 옮기느냐 인디애나폴리스를 옮기느냐 했던 결정이 결과적으로는 리그의 역사를 바꿔놨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콜츠도 강팀이었고 페이트리어츠도 강팀이었으니까 각각 다른 지구에서 강팀으로 왜 너무 자주 만나면 이 약간 뭐랄까요 환상이 깨진다 그러잖아요. 또 그런 느낌도 있지 않았을까요? 뭐 사실 지금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다시 생각해 보니까 플레이오프에서 어쨌든 매년 붙고 자주 안 붙는 게 오히려 더 흥행에 도움이 됐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흥행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역사는 달라졌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부럽다? 아니야. 그러니까 운이 좋네. 뭐 이런 거죠. 근데 뭐 어쨌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운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어쨌든 운도 실력이다. 천우 신조죠. 네. 운도 실력이다. 그럼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고 이 경기를 좀 어쨌든 좀 보면 사실 이제 마이애미가 지난주에 첫 승을 하긴 했지만 객관적으로 콜츠하고 붙어서 이제 또 한 번 승리를 기대하기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근데 이제 마이애미를 좀 보면 다른 포지션은 모르겠는데 마이애미가 리시빙 그룹은 되게 괜찮다. 그래서 이제 다반테 파커도 그렇고 196의 장신 신인 리시버 프레스튼 윌리엄스가 되게 괜찮은 것 같거든요. 되게 보석인 것 같아요. 사실 레이트 라운드에서 뽑은 리시버인데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다반테 파커와 좋은 조합이고 타이드엔드 마이크 게스키도 저는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이 리시빙 되게 좋아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시빙 조합이 그래서 마이애미 팀에서 이 가장 좋은 그룹을 꼽으라고 그러면 이 리시빙 그룹이 제일 좋은 것 같다. 게시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돌핀스가 어쨌든 지난주 승리를 하기도 했지만 승리하지 않았더라도 그 전 경기들 보면 자시 로센에서 피츠패트릭으로 쿼터백을 교체한 후에 공격이 상당히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시 로센에 대한 마이애미의 평가도 끝났다. 그래서 정말 로센은 운이 없지만 자시 로센이 내년에 마이애미에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있더라도 뭐 서드 스트링 쿼터백 뭐 이런 게 아닐까. 그래서 마이애미는 지금 올 시즌을 어쨌든 피츠패트릭 체제로 마무리를 하고. 근데 저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운도 없었는데 실력도 없었던 거 아닐까? 물론 그렇죠.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피츠패트릭이 더 잘하는 걸 보면. 네. 그러니까 피츠패트릭이 약간 뭐랄까요? 수문장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피츠패트릭보다 잘해야 주전 쿼터백, 피츠패트릭보다 못하면 백업. 약간 이 수문장의 느낌이 있거든요, 저한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확실히 쿼터백 교체 후에 달라졌잖아요. 공격력이. 승리도 하고 승리하지 않았더라도 공격력이 좀 더 활기를 띠고. 그게 마이애미만 그런 게 아니라 애리조나 카디널스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자시 로센이 뭐 실력도 실력이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이애미에서도 자시 로센의 평가는 끝났고 앞으로 이제 뭐 자시 로센이 마이애미에서 더 뛸 기회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마이애미는 원래 계획대로라 그러면 내년에 이제 뭐 쿼터백을 새로 뽑을 거고 뭐 잘 되면 그렇게 할 거고 자시 로센이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참 되게 불쌍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 뛰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팀 다 맞아요. 리그 최하위권, 그 다음에 오펜시브 라인도 정말 엉망인 팀들에서 뛰면서 정말 신인으로 들어온 건데 그것도 이렇게 좀 사실 좀 그것도 상위권으로. 그래서 좀 불쌍하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년이든 뭐 내후년이든 이제 자시 로센이 이제 다음 팀을 선택할 때는 차라리 자시 로센한테 더 좋은 옵션은 어느 팀 가서 주전을 해야지라는 욕심보다는 컨텐더인 팀에 가서 차라리 백업을 하면서 거기서 공격을 더 배워라. 댈러스? 댈러스는 아니고요. 댈러스는 뭐 아니 약간 좀 이 언행일치가 아니 컨테이너 팀에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달라스는 뭐 또 다른 쿼터백을 좀 뽑는 게 어떨까? 좀 뭐 다른 옵션. 컨텐더 팀에 갔으면 좋겠지만 우리 팀은 안 된다. 뭐 님비인가요? 님비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네. 아니 뭐 자시 로센이 와서 배우고 딴 데 가서 뭐 성장한다 그러면 뭐 그거는 뭐 굳이 막지는 않겠지만 사실 프레스캇이 계속 발전하고 주전으로 이렇게 자리를 잘 채우거나 아니면 카우보이스가 프레스캇을 안 뛰게 한다 그러면 이미 다른 쿼터백으로 결정을 한 걸 거기 때문에 로센이 뛸 기회가 있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둘러대겠네. 논리적으로 포장을 굉장히 잘하셨는데 어쨌든 로젠 안 받을 거다. 아니 와서 뭐 클립보드 들고 있을 거면 들고 있어라. 근데 뭐 어쨌든 경기장 뛰는 건 어림도 없다. 그래서 어쨌든 또 하필 또 카우보이스 오펜시브 하는데 좋네요. 근데 하여튼 조시 로센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팀 가서 뭐 주전 쿼터백 자리 어디가 있지 이거를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서 좀 차근차근 배워라. 그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뭐 브리셋이나 이런 느낌 뭐 그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뭐 오펜시브 라인이 강하고 또 리시버들이 괜찮은 팀 갈수록 달라스 같긴 한데 뭐 왜냐면 아니
컨텐더 팀의 오펜시브 라인 좋고 제가 제일 처음 딱 생각나는 건 달러스 카우보이스. 러닝백도 좋고 뭐 그러니까요. 괜찮긴 하네요. 다시 이 경기로 돌아와서 보면 콜츠가 어쨌든 지난주에 좀 위험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스틸러스한테 진짜 졌어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보면 콜츠도 지금 이제 부상이 갈수록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브리셋도 부상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MCL.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언제 돌아올지 아직 모르겠는데 뭐 빠르면 이번 주에 출전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위크 투 위크라 그래요. 네. 그래서 아직 그건 모르겠는데 T.Y. 힐튼도 결정을 했었고 맞아요. 센터 라이언 켈리도 이번 주에도 또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게 오펜시브 웨펀들이 너무 많이 빠지고 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조금씩 이제 그게 누적이 되고 있는데 마이애미 그래서요? 아니요. 근데 어쨌든 지난주에 그 콜츠가 그런 상황에서도 브리셋이 빠지고 뭐 라이언 켈리가 빠지고 힐튼이 빠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브라이언 호이어가 들어와서 뛰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아담 비네테리가 마지막 필드골만 넣었으면 이겼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쨌든 그 기량은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마이애미하고 붙었을 때 마이애미 특히 이제 마이애미가 러싱 디펜스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수비가 취약한데 뭐 브라이언 호이어가 아니라 말론 맥 중심으로 가더라도 충분히 콜츠가 마이애미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래도 없는 설림에 러닝백까지 빠져야 되는 마이애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콜츠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네, 저도 콜츠의 승리를 예상을 했고요. 이제 다음 경기는 LA 램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경기인데 무난하게 LA 램스가 이기지 않을까. 오, 무난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사실은 조금 물론 이제 뭐 저도 결론적으로 램스가 이길 것 같은데 쉬운 승부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저는 의외로 무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무난할 것 같다. 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은 지금 뭐 사실 콜츠 얘기했지만 스틸러스야말로 진짜 부상이 많은 팀이죠.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뭐 빅벤만이 아니라 루돌프까지 빠졌다가 뭐 복귀했다가 코너도 빠지고 뭐 그다음에 백업 러닝백 베니스넬도 부상이고 그래서 지금 백업이 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러닝백을. 그래서 이제 사실 공격력이 너무 떨어졌죠. 네. 스틸러스가. 그런데도 보면 스틸러스한테 지금 이제 활력을 불어다 주는 거는 민카 피츠패트릭이 들어와서 수비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고 그렇죠. 스틸러스 수비가 지금 나쁘지가 않아요. 스틸러스의 지금 그 수비를 보면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TJ 왓, 버드 두프리 이 두 선수가 이끄는 그 프런트 세븐이 리그 탑 5의 색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셔를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턴오버도 지금 페이트리어트 다음으로 많이 유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공격이 취약한 거를 커버해주고 있고 턴오버를 갖다가 공격한테 안겨줘서 공격이 그걸 득점을 해서 뭐 승리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라인베커 신인 데빈 부시도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서 사실 지금 피츠버그가 수비가 이렇게 무시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공격력이 좀 취약해서 그렇지. 그럼 램스는 어떠냐? 램스는 보면 사실은 이제 그 원래는 타드 걸리 중심의 러싱 공격으로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올 시즌 내내 보면 그 공격이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패싱 공격이 이제 중심에 서야 되는데 램스 공격이 어떻다? 제러드 거프가 프레셔가 강한 팀을 만나면 다른 사람이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틸러스 패스 러셔가 괜찮고 턴오버 유발을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램스가 여기 말릴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만 이런 거죠. 그래서 양 팀이 수비 대결로 간다 그러면 결국은 공격에서 누가 조금이라도 더 득점을 해야지 이길 텐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스틸러스 공격보다는 그래도 램스 공격이 낫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최근에 램스 공격을 보면 쿠퍼 컵이라는 리시버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패스 러셔가 강하게 들어와도 그거에 대해서 램스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프레셔가 고프한테 닿기 전에 쿠퍼 컵을 이용한 숏 패싱 게임, 퀵 릴리스, 숏 패싱 게임 이걸로 치고 나가자. 이걸로 차근차근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로버트 우드스라든지 이런 다른 리시빙 옵션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럴드 에버레트라든지 뭐 타일러 힉비라든지 타이레드들도 골고루 써서 공격을 풀어가면 스틸러스보다는 점수를 많이 낼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의외로 이 경기가 타이트할 수 있고 수비 대결이 돼서 로우 스코링 경기가 될 수 있다. 근데 다만 득점을 누가 많이 하느냐 거기서 램스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도 결론적으로는 램스가 이기는데 쉽게 이길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경기가 또 하인스 필드에서 열리기 때문에 조금 그런 영향도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이제 램스의 승리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좀 손쉽게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좀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어쨌든 뭐 수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둘이 비슷하다고 치면 결국 점수를 많이 내는 팀이 이기지 않겠느냐. 그러면 딱 계산해서 봤을 때 답은 어떻게 나오잖아요. 램스라는 게. 그렇죠. 뭐 또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진짜 말씀 잘하셨는데 이제 어쨌든 램스도 이제 이날 잘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일런 램스가 왔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스틸러스가 공격이 취약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러싱 공격이 지금 이제 백업이 뛰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싱 공격을 크게 걱정을 안 한다고 그러면 이제 제일런 램스 한 명이 주주 스미스 슈스터를 그냥 락다운해서 이렇게 1대1 매치업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리시버들을 적당히 이제 코너백도 붙여놓은 다음에 러싱 공격을 크게 걱정하지 않고 프레셔를 하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충분히 램스가 이 취약한 스틸러스 공격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램스가 이길 것 같다라는 거고. 네. 조금 있자 어쨌든 이제 승부 예측을 먼저 했는데 이 두 팀에 대해서 그냥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두 팀은 1979년 슈퍼볼 14에서 붙었던 팀들의 리매치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두 팀이 붙었던 해가 이 슈퍼볼이 패사디나에서 열렸는데 패사디나가 LA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근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작년에 슈퍼볼 뭐 그 분석센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슈퍼볼 역사상 홈 경기장에서 슈퍼볼을 치는 팀이 없거든요. 맞아요. 이게 가장 그거에 근접하다. 그래서 LA 근교에 있는 패사디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교에 있는 LA 근교에 있는 시에서 가장 홈 경기장에 근접한 데서 슈퍼볼을 치른 경기였다. 램스가 그랬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경기를 보면 사실 스틸러스가 뭐 승리를 했어요. 스틸러스 승리를 했는데 이 경기 승리를 통해서 스틸러스는 역사상 처음으로 4번째 슈퍼볼 우승을 차지했고 6년 동안 4번이나 슈퍼볼을 우승을 한 이제 금자탑을 쌓았죠. 와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스틸러스 명단을 보면 정말 화려해요. 사실 공격에서 뭐 잘 아시는 분들일 수 있는데 쿼터백 테리 브래드셔, 리시버 린 스완, 존 스톨워스, 러닝백 프랭코 해리스, 센터 마이크 웹스터 다 명예 전당에 들어간 선수들이거든요. 수비에서도 디펜시브 태클 미인조 그린, 라인베커 잭 햄, 잭 램버트, 그다음에 코너백 멜 블라운트 등 이런 선수들이 일컬어서 일명 스틸 커튼. 이 선수들도 다 명예 전당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로만 이 슈퍼볼에 뛰었던 스틸러스 구단 그 선수들만 9명이 명예 전당에 들어갔다. 와우. 그러면서 이 팀을 이끌었던 감독 척 놀도 4번이나 슈퍼볼을 우승하면서 명예 전당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구단주인 아투루니까지 명예 전당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스틸러스 이때 팀은 정말 역대급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 6년 사이에 4번을 우승을 하면서 70년대에 다이너스티를 이뤘던 팀이죠. 네, 그래서 이 역사는 한번 좀 이렇게 좀 짚어드리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참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비꼬는 거 아니죠? 아니 진짜로 왜냐하면 사실 테리 브래디쇼의 이름은 사실 쿼터백이고 너무 유명하니까 많이 들어봤었는데 그 외의 선수들에 대해서는 들어볼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사실 테리 브래드쇼는 그 저희 MBC에서 만드는 그 복면가왕을 팍스에서 패러디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도 나왔나요? 마스크 싱어 시즌 1에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꽃보다 할배 미국판 거기도 나왔었고.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테리 브래쇼가 지금은 사실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팍스인가요, MBC인가요? 그 해프타임 쇼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멤버 중에 하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팍스겠죠. 왜냐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팍스일 가능성이 높은 게 그러니까 팍스에 하는 예능에 나왔겠죠. 팍스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린 스완이나 이런 분들은 사이드라인 리포터로도 활동을 했었어요. 린 스완이. 그래서 뭐 사실 경기에서 이렇게 멀리 떠나질 않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경기장에 대한 경기에 대한 향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어쨌든 그 멀리 떠나지는 않죠. 근처에 있죠. 어떤 느낌일지는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왜냐면 뭐 운동하다가 이렇게 나와서 거기를 보면 그 뭔가 피가 끓는 그런 그쵸.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이렇게 램스의 승리를 예상을 해봤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캘러네 팬서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기인데요. 그린베이 패커스가 이제 홈으로 돌아가서 이제 팬서스와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지난주에 이 러싱이 살아난 LA 차저스를 상대로 굉장히 고전을 했었던 이
그린베이 패커스였잖아요. 그렇죠. 패커스가 사실 의외의 일격을 당했는데 그것도 어떤 뭐 이렇게 다양한 공격 스킴이나 뭐 변칙 공격에 당한 게 아니라 아주 네. 정직한 눈에 보이는 공격에 당했다는 게 사실 더 놀라웠고, 제일 놀라웠던 거는 그 차저스 디펜시브 라인 4명한테 에런 로저스가 제압을 당했다는 게 저는 그게 제일 놀라웠고, 네. 블리츠를 거의 안 썼거든요. 4명의 디펜시브 라인맨만으로 충분히 프레셔를 가했다. 경기에 영향을 미칠 정도. 네. 그런 게 되게 놀라웠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경기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팬더스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리그 색 기록에 지금 도전할 정도로 지금 페이스가 상당히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패스러시를 잘하는 팀인데 차저스가 그 정도 했으면 팬더스는 더 잘할 포텐셜이 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우려가 있기는 한데 이 경기는 조금 다르게 진행될 요소가 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홈 경기이기도 하고 네. 패커스가 사실 그 프레셔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오는 팀.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디펜시브 라인맨만이 아니라 블리츠를 많이 쓰는 팀, 이런 팀을 상대로 했을 때 의외로 더 잘하더라.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블리츠가 사실 양면의 날과 같아서 공간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팅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그래서 사실 캐롤라이나 팬터스는 그 색을 많이 하는 게 블리츠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란 리베라 감독이 본인이 이제 그런 스킴을 많이 본인이 선수 뛸 때도 베어스에서 그랬었고 네. 본인이 이제 그런 스킴을 많이 이제 지향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리츠 패키지도 많이 쓰고 여러 각도에서 이제 수비수들 막 쿼터백에 보내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에런 로저스한테는 쥐약이다. 왜냐면 로저스 특유의 한껏 끌어당겨놓고 패스 던지는 그렇죠.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한테 유도해놓고 패스를 하는. 그러니까 약간 이거죠. 농구를 치면 본인한테 더블 커버리지 유도해놓고 빈 사람한테 던지 이런 거 같은 건데 그것도 있고 또 에런 로저스가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 파켓 밖으로 패스를 실패해서 롤아웃하면 더 위험해진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블리츠는 들어온 상황이지. 그렇죠. 리시버들은 시간이 이게 어쨌든 다운필드에 갈 시간이 더 많이 벌어지면서 그 다운필드 리시버들을 로저스가 시간을 벌면서 본인이 선택해서 빅플레이를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역설적이지만 블리츠를 하지 않고 차저스가 4맨 러시만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팬터스가 어떻게 보면 그거를 좀 참고할 필요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블루프린트를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쉽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말보다 행동은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 에런 로저스를 블리츠 없이 잡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얼마나 그 파켓 안에서 움직임이 좋고 여우같이 잘 피하는데 4명만으로 잡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문제긴 하죠. 근데 이제 그 일단 차이가 뭐냐면 홈으로 돌아오고 다반테 아담스가 이제 복귀를 하잖아요. 다반테 아담스가 복귀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손발을 맞출 시간이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팬더스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난주 이제 타이턴스를 상대로 430야드를 허용했거든요. 근데 패커스는 그거보다 공격력이 강하다. 그리고 이제 타이탄스는 쿼터백이 누구였냐? 라이언 테니힐이었다. 네. 근데 그런 팀한테 430야드를 허용했다. 그러면 이제 에런 러저스가 다반테 아담스가 복귀한 상태에서 그런 수비를 상대로 해서 더 강한 공격력을 퍼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패커스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데 팬더스 입장에서 보면 팬더스는 어쨌든 일단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49ers 원정전에서 대패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를 빨리 깨고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스틸러스한테 그렇게 비슷하게 한 30점 차이로 대패를 한 후에 나머지 그 시즌 전패를 했었거든요. 그 모멘텀이 안 좋아서. 근데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리려다 말았던 게 그때는 캠 뉴턴 선수의 어깨가 나간 상태로 계속 뛰었었잖아요. 그쵸? 아마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뭐 그것도 있고 이제 어쨌든 근데 분위기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거를 깨고 나와서 승리를 했다라는 게 중요해서 그 모멘텀을 어쨌든 깼다. 그런 건 중요한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크리스천 맥커프리가 정말 이제 큰 역할을 해줬는데 과연 그거를 램보 필드에 와서도 그걸 똑같이 할 수 있느냐. 패커스는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한 상대인데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요소들로 봤을 때 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패커스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저는 의외로 팬서스가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LA 차저스가 이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청사진을 일단 제시를 했고 그리고 크리스천 맥카프리 선수가 정말 이 선수 다방면으로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리고 팬서스가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또 클로징을 할 수 있는 선수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 이 차저스의 어떤 그 수비 작전을 참고로 해서 공격신을 막고 그 폭발적인 공격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면 팬서스가 이기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사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패커스가 세컨더리가 좋지가 않거든요. 그 크리스찬 맥커프리를 러싱 공격에만 쓰지 않고 리시버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타이랜드 그렉 올슨이라든지 여러 리시버들하고 같이 이렇게 세컨더리를 공략을 하면 다 막기는 힘들겠다. 그런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사실 그린베이 패커스 하면 패스러시가 상당히 강하다고 인식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이게 사실 조금 들여다보면 프레스턴 스미스, 자데리어스 스미스 두 명을 빼고 나면 팀 내 색 1위가 케니 클라크가 1.5개로 1위거든요. 그 두 명을 빼면 물론 이제 뺄 수 없지만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가능하냐면 이 두 명의 디펜시브 엔드를 더블 팀을 해서 패스러시를 조금 슬로우 다운하고 하이레 앨런한테 시간을 벌어줘서 그 그린베이의 약한 세컨더리를 크리스찬 맥커프리까지 써서 다양한 리시버들로 공략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사실은 가능은 한데 그래도 저는 패커스가 홈에서 저는 그래도 패커스가 홈에서는 이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예상이 갈리게 됐고 이번 주에는 생각 외로 좀 비슷하게 갔네요. 네. 앞으로 이제 두 경기 남았죠. 네, 이제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로 이어가겠는데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저희는 바이킹스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그러십시오. 네, 그러십시오. 약간 선 긋는 것 같아요. 아니. 냉정하게 현 시점에서 바이킹스가 댈러스보다는 강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뭐 크게 놀랄 일도 아니에요. 왜냐면 뭐 둘 다 잘하는 팀이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 더 강하냐라고 했을 때 미네소타가 조금 더 사실 이제 객관적으로 놓고 비교하기 좀 어렵지만 두 팀이 상대하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바이킹스 쪽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승부 예측도 이제 물론 하겠지만 그 전에 이제 이 두 팀에 얽힌 히스토리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이킹스 팬들한테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제가 카우보이스 팬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두 팀에 얽힌 유명한 NFL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두 팀이 사실 이제 70년대 플레이오프에서 계속 붙었던 어떤 그런 라이벌 관계이기도 하고 사실 70년대에는 당시는 이제 카우보이스, 바이킹스, LA 램스 이 세 팀이 이렇게 3강 구도를 이뤘었거든요. AFC에서는 스틸러스, 레이더스, 돌핀스 이런 구도였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히스토리도 있지만 이게 80년대로 넘어와서 어떤 히스토리가 있냐면 이게 뭐 이건 NFL 역사에 길이 남을 스토리인데 1980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제리 존스가 달라스 카우보이스를 인수한 후에 미네소타와 NFL 역사상 최대 규모의 트레이드를 합니다. 근데 그게 트레이드의 이제 센터피스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당시 달라스 카우보이스의 러닝백이었던 허셜 워커라는 선수가 이제 중심이 되는 트레이드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일명 이제 헐셔 워커 트레이드라고 불리는데 이 트레이드가 어느 정도 규모의 트레이드였냐 그러면 어쨌든 이제 트레이드 자체는 이 선수 한 명을 미네소타로 트레이드하고 미네소타는 이 선수를 데려가기 위한 트레이드였는데 총 드래프트 픽 12개 그리고 선수 6명이 이동을 합니다. 와, 선수 6명이요? 선수 6명과 12개의 드래프트 픽. 네. 근데 이제 그래서 허셜 워커가 어떤 선수인지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근데 허셜 워커가 어떤 선수냐면 1980년에 이제 1학년생으로서 조지아 대학교의 우승을 이끌었던 러닝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82년에는 뭐 하이스만 트로피를 비롯해서 대학 최고 선수한테 주어지는 상을 싹쓸이를 하고 뭐 상당히 이제 뭐 누가 봐도 대학 최고의 선수였죠. 근데 이 선수가 이제 프로에 갈 때는 NFL이 아니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경쟁 리그인 USFL이라는 리그를 택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던 이유는 이 선수가 이제 본인이 팀을 택하고 싶어 했던 건데 나는 NFL에서는 달라스나 두 뉴욕 팀 아니면 안 뛰고 싶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드래프트에서 어느 팀으로 뽑힐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USFL에서는 당시에 선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일부 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그래서 뉴욕에 있는 사실 이제 뉴저지지만 뉴저지 제너럴스라는 팀을 선택해서 갔었는데 이 경쟁 리그에 가서 뛰었지만 이 선수가 거기서 어느 정도 잘했었냐면 85년 뭐 USFL MVP가 되기도 했고
83년, 85년 리그 러싱 리더. 그리고 85년에는 뭐 NFL이건 USFL이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리그를 통틀어서 프로 풋볼 리그 단일 리그 최다 러싱 기록을 세우는데 2,411야드. 1년. 2,411야드요? 1년에. 근데 NFL로 보면 NFL은 기록이 단일 시즌 러싱 기록이 1984년에 램스 러닝백 에릭 디커슨이 세웠던 2,105야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무려 300야드를 더 뛴 거예요. 그때 한 시즌에 몇 경기? 근데 이제 USFL은 경기수 보다 18경기였던 것 같은데 이제 경기 수도 많고 사실 이제 리그 수준도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2,400야드라는 기록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랬던 선수인데 이 리그가 망하잖아요. USFL이 망하면서 이 선수가 이제 1986년에 달라스에 입단을 합니다. 그래서 달라스 카우보이스에 입단을 하는데 그때 이제 달라스에서 이제 뭐 사실 토니 돌셋이라는 기존에 이제 달라스 카우보이스는 또 다른 이제 그 하이스맨 트로피 위너 러닝백이 있어서 이 두 선수가 또 약간 또 알력이 있었는데 카우보이스가 돌셋을 트레이드하고 헐셔 워크를 킵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센터피스가 됐는데 중요한 건 89년에 구단주가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구단주가 와서 제리 존스가 새로 구단을 인수하고 탐 랜드리를 해임시키고 완전히 새로 판을 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팀이 사실 되게 약체였어요. 약체였고 이 89년에 결과적으로 카우보이스가 1승 15패를 냈었거든요. 네. 리그 최악의 성적을 냈었는데 그 정도로 안 좋은 팀이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사실 좋은 선수들이 많이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제리 존스와 당시 감독이었던 지미 존슨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팀을 리빌딩을 하려면 좋은 선수들을 팔아서라도 드래프트 픽을 모으자. 그래서 당시 팀에서 제일 스타 플레이였던 헐셔 워커를 팔아서 드래프트 픽을 모으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헐셔 워커를 살만한 팀들을 컨택을 했고 비딩을 붙였는데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당시에 이제 슈퍼볼 도전하는 데 있어서 미싱 피스가 러닝백이라고 생각을 해서 헐셔 워커를 트레이드해 온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때 트레이드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를 보면 네. 이 트레이드 결과를 보면 카우보이스가 바이킹스한테 헐셔 워커를 주고 1990년 3라운드 픽, 10라운드 픽 그리고 91년도 3라운드 픽, 드래프트 픽 3개를 주고 네. 대신 바이킹스한테 뭘 받아왔냐면 1990년도 1라운드 픽, 2라운드 픽, 6라운드 픽 91년도 1라운드 픽, 2라운드 픽 92년도 1라운드 픽, 2라운드 픽, 3라운드 픽.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라운드 픽 3개, 2라운드 픽 2개, 3라운드 픽 하나, 6라운드 픽을 받아온 거예요. 와.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선수들까지 5명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헐셔 워커 1명을 내주면서 거의 봉이 김선달급인데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명 뭐라고 불리냐면 그 그레이트 트레인 라버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하면은 뭐 기차 강도 사건 뭐 이런 거죠. 이거를 그거에 빗대서 약간 뭐라고 그러냐면 그레이트 트레이드 라버리라고 불려요. 아니 진짜로 이건 봉이 김선달 울고 가겠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거를 해냈다라는 게 사실 지미 존슨이나 제리 존스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헐셔 워커를 내주고 물론 이제 드래프트 픽 낮은 픽이지만 3라운드 픽하고 10라운드 픽을 얹어서 주면서 거의 AC 밀란이라는 축구팀이 있어요. 그렇죠. 그 거기 대표 옛날에 이제 대표 사기꾼으로 갈리안이라는 그 우리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있었는데 거의 그 급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카우보이스가 돌려받은 거는 뭐 선수도 선수지만 선수 5명을 받았는데 그거보다도 1라운드 픽 3개, 2라운드 픽 3개, 3라운드 픽 하나, 6라운드 픽 하나. 와. 근데 미쳤다. 그래서 달라스는 목표 달성을 한 거죠. 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드래프트 픽을 가져야겠고 거의 한 300% 초과 달성 느낌인데. 미네소타한테는 원하는 미싱 피스를 줬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 헐셔 워커가 미네소타 가서 2년 반 만에 이글스로 트레이드가 돼요. 그 시스템에 적응을 못해서. 그래서 미네소타는 슈퍼볼 도전은 아쉽게 물거품이 되고 데려왔던 그 헐셔 워커까지 2년 반 만에 이글스로 트레이드를 했다. 관광 울었다. 그리고 반면 달라스는 어떻게 되냐? 이 드래프트 픽을 모아서 90년대 다이너스티를 건설했다. 근데 그때 그 드래프트 픽으로 받아온 픽으로 데려온 선수들이 누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에밋 스미스. 미쳤다리. 그다음에 러셀 메릴랜드라고 프로볼급의 디펜시브 태클. 일단 에미 스미스 하나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어쨌든 거의 1대1 트레이드 해도 될 느낌인데. 그다음에 케빈 스미스라고 올 프로 코너백. 그다음에 데런 우슨이라는 세이프티인데 이 선수도
4번이나 퍼스트 팀 올 프로에 뽑혔던 선수. 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 어쨌든 팀의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을 깔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러네요. 정도로 헐셔 워커 팔아서 이게 슈퍼볼 그 다이너스티를 만드는데 초석을 다졌다. 그래서 와. 카우보이스는 89년에 이 트레이드 한 다음에 진짜 대들보 하나 뽑아가지고 집을 새로 샀네요. 그렇죠. 그래서 89년에 트레이드하고 92년, 93년, 95년 우승을 하게 됩니다. 와. 그래서 90년대 다이너스티를 건설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NFL 역사상 가장 한쪽으로 기운 트레이드.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그레이트 트레이드 라버리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어쨌든 그러네요, 상당히 진짜. 한쪽으로 기울었다. 근데 왜냐면 사실 헐시어 워커보다 에미 스미스가 한참 위잖아요. 근데 이제 헐셔 워커가 기록상으로 따져보면 물론 이제 에미 스미스가 역대 1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헐셔 워커도 절대 뒤지는 선수는 아니에요. 좋은 선수이긴 하겠지만 에미 스미스면 올타임 넘버원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카우보이스한테 그렇게 좋은 트레이드가 됐는데 더 사실 바이킹스한테 가슴 아픈 얘기는 뭐냐면 이 헐셔 워커가 그 시스템에 안 맞아서 막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막 딴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92년도에 밥슬레드를 하면서 그 동계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표로 밥슬레이 대표로 출전을 밥슬레이요? 네, 출전을 하고 막 이 정도. 그러니까 시스템에 안 맞으니까 막 이러다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글스가 트레이드도 하고 이랬는데 더 가슴 아픈 얘기라는 게 뭐냐면은 달라스에서 이렇게 트레이드해서 데려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선수가 96년에 다시 달라스로 복귀를 해요. 헐셔 워커가 96년에 에미 스미스가 있으니까 러닝백을 많이 뛰지 못하고 뭐 이제 리턴 스페셜리스트 이런 거를 뛰었거든요. 와, 근데 진짜 참사랑이다. 그래서 그 정도면 진짜 그 로열티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 뭐 찐사랑인데 진짜. 그래서 네. 카우보이스한테 진짜 그 다이너스티를 일궈준 초석을 마련해준 선수다. 그래서 이 트레이드가 사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바이킹스 팬들한테는 죄송하다 이 말씀 드리기. 왜냐하면 이게 사실 그 제가 카우보이스 팬이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두 팀에 얽힌 히스토리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그래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어느 팀이 연상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를 보고 마이애미가 따라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수를 팔아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니 근데 마이애미도 선수 계속 팔았잖아요. 아니 근데 그만큼 뭔가를 돌려받지는 못했다는 게. 아니 근데 뭐 레러미 턴서라고 케니 스틸스 팔아서 1라운드 픽 2개 받아. 뭐 이런 거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비슷하게 가고는 있는데 사실 이게 빛을 발하려면 그 다음에 뽑은 선수들이 에미 스미스 이런 선수들이 나와줘야죠. 이제 뭐 투아 뭐 뽑아서 이제 홀로페임 가고 이러면 또 그렇죠. 그러면 또 달라지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마이애미도 좀 이렇게 그 어쨌든 실제로 마이애미가 이 달라스 이거를 벤치마킹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가능성이 없진 않죠. 근데 어쨌든 그걸 했다라고 그러면 마이애미도 하여튼 내년부터 이제 드래프트 픽이 내년에 1라운드 픽 3개, 네. 그 다음에 또 2개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를 잘 활용해서 마이애미도 하여튼 좀 팀 빌딩을 좀 잘하면 좋겠다. 네.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도 또 굉장히 귀중한 거 하나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 두 팀의 대결을 사실 이제 저는 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두 팀은 상당히 비슷하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미러 이미지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 거는 근데 좀 비교를 해보면 양 팀 다 기본적으로 팀 공격의 아이덴티티는 러싱 공격이다. 맞아요. 그래서 이지키얼 엘리엇, 델빈 쿡 이 두 명의 리그 정상급의 러셔들이 기본적으로 페이스를 깔아주면 그 다음에 이제 패싱 공격을 하는데 양 팀의 약간 불안정한 쿼터백들이 좋은 리시버들과 패싱 공격을 한다. 그래서 보면 카우보이스도 보면 올 시즌 패싱 공격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마리 쿠퍼가 이제 카우보이스에 와서 2년 차가 되면서 훨씬 더 좋아지고 있고 저는 진짜 인상적인 건 갤럽이죠. 네. 갤럽 지난주 터치다운도 정말 멋있었어요. 자이언츠하고 하는 그 터치다운. 이거 보셨? 정말 멋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마이클 갤럽이 2년 차에 지금 성장하면서 진짜 쿠퍼와 갤럽의 넘버 1, 2 이 펀치가 정말 좋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랜덜 캅도 있고 뭐 그렇고. 그다음에 이쪽 미네소타도 보면 아담 딜렌 물론 부상이긴 하지만 아담 딜렌과 스테판 딕스 정말 좋은 리시버들이다. 그래서 이런 패싱 공격도 잘 균형을 맞추고 있고 수비도 보면 카우보이스도 수비가 상당히 좋지만 미네소타 수비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팀의 어쨌든 그 지금 형태를 보면 상당히 좀 비슷하다. 네. 근데 어디서 조금 이게 차이가 날 거냐라고 보면 공격에서는 카우보이스가 아까 말씀드린 뭐 두 팀의 러싱 공격 비슷하고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오펜시브 라인이 카우보이스가 좀 더 강하다. 그래서 패싱 공격이라든지 오펜시브 그 러싱 공격에 조금 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있고 카우보이스가 좀 더 좋은 게 뭐냐면 쿼터백들의 기동력을 비교했을 때 훨씬 좋다. 그래서 공격에 있어서 덱 프레스캇이 러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디멘션이 있다. 그런데 수비를 보면 수비에서는 바이킹스가 한 수위다. 왜냐하면 바이킹스는 디펜시브 라인부터 라인베커, 세컨더리까지 약점이 없다. 네. 근데 카우보이스는 그거에 대비해서 물론 이제 마이클 베넷이 와서 좀 개선되긴 했지만 디펜시브 라인이 그동안 쐐기라든지 턴오버 유발이 상대적으로 되게 약했다. 이게 막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그 공격성 지표, 수비에서 말하는 공격성 지표는 상당히 좀 취약했다. 막기는 잘 막는데 공을 뺏어오지를 못한다. 네. 이런 것들이 좀 약했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경기에서 조금 보여주긴 했지만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수비에서는 바이킹스가 조금 더 우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 경기에서 승패를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비슷한 거. 양팀 키커들이 잘하면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그 카우보이스 키커 브렛 마허는 지난주에 이제 60야드 그 지난주가 아니라 바이위크 전에 이글스 상대로 이제 63야드 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거의 70야드에서 그렇죠. 쳤어도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NFL 역사상 유일하게 60야드 이상 킥을 3개 한 키커다. 그리고 이제 그 바이킹스 키커 댄 데일리는 원래는 카우보이스 키커였거든요. 사실 맞아요. 카우보이에서 잘려서 이제 바이킹스로 갔는데 이 댄 베일리는 사실은 그 한때 역대 필드골 성공률 1위였어요. 그 정도로 잘하다가 이제 기량이 갑자기 이제 쇠퇴하면서 카우보이스가 이제 방출을 했었는데 이 두 키커들이 보면 잘하면 역대급 키커다. 근데 둘 다 못하면 30야드대 킥도 못 넣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비슷한데 네. 상당히 그래서 두 팀이 비슷하다. 그런데 이날 경기가 어디서 차이가 날 거냐? 저는 마이클 베넷이 차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비에서 카우보이스가 상대적으로 뒤지는 부분들이 이제는 마이클 베넷이 오면서 저는 채워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클 베넷이 들어감으로 해서 디마커스 로런스와 로버트 퀸이 풀린다. 맞아요. 그거는 있어요. 지난 경기에서 확실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두 선수가 그 디펜시브 엔드 포지션에서 훨씬 자유롭게 패스러시를 하고 그다음에 턴오버 유발이 되더라. 그러니까 마이클 베넷이 본인이 색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이 그 역할을 해줌으로 해서 다른 선수들이 들어가서 색을 하고 턴오버를 하고 이런 것이 이제는 가능해졌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했던 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그 로렌스의 어떤 그 낙수 효과도 있었지만 제가 더 크게 느꼈던 건 레이튼 밴더 애쉬의 부재. 그게 맞아요. 댈러스 카우보이스 수비에 문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사실 뭐 밴더 애쉬가 이번 주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나오지 않을까, 출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바이위크 동안 충분히 쉬어서 자이언츠 경기에도 나올 거라고 원래 예상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 전날 못 나온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주씩이나 결장하지는 않지 않을까. 왜냐면 근데 목 부상이니까 저는 일단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선수가 나오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레이튼 밴더 애쉬가 저는 그 라인베커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라인베커이기 때문에 러닝 공격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는데 네. 사실 그러면 이제 델빈 쿡을 차단하는 그런 거에서 큰 역할을 해주겠죠. 근데 이제 카우보이스는 장점이 라인베커는 두터워요. 그래서 카우보이스가 레이튼 밴더 애쉬만이 아니라 제일런 스미스라든지 숀 리, 그다음에 조 토마스 이런 어떤 라인베커 진영은 두텁기 때문에 레이튼 밴더 애쉬가 물론 업그레이드지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자이언츠전에서의 어떤 공백이 충분히 느껴질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이 경기에는 레이튼 밴더 애쉬가 출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이클 베넷이 그 나머지 미싱 피스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에서는 네. 양 팀의 공격력이 비슷하지만 덱 프레스캇의 러싱 공격이 다른 또 하나의 디멘션이 돼서 그리고 공격 그 오펜시브 라인도 좀 더 안정적이고 네. 그래서 저는 카우보이스가 승리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사실 수비의 어떤 그 힘이 조금 더 강력하게 느껴져서 바이킹스를 꼽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굉장히 좀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 네. 카우보이스가 이길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예상이 갈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시애틀 시옥스와 이제 샌프란시스코 49ers 10주차 최고의 빅매치. 사실 이게 사실 제일 재밌는 경기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 경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경기가 왜 재밌느냐라는 걸 좀 이제 말씀드려 보면 저희가 아까 이제 그 콜츠와 돌핀스 경기 얘기하면서 2002년 NFL 리얼라이먼트 지구 재배치를 하면서
콜츠를 거기에 배치한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좀 의문시 든다라고 조금 이렇게 맞는 결정이었냐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시옥스도 보면 2002년 리얼라이먼트 때 AFC 웨스트에서 NFC 맞아요. 웨스트로 옮겨왔거든요. 네. 이거는 신의 한 수다. 왜냐하면 진짜 시옥스가 옮긴 다음에 성적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공교롭게도 그 시옥스가 잘하는 시점에 49ers도 한참 바닥을 기다가 잘하는 시점에 일치해서 네. 이 두 팀의 라이벌 관계가 그 당시 NFL NFC에서의 백미였다. 근데 지금 타이밍이 그 사실 이제 그랬잖아요. 이제 49ers하고 그 시옥스가 이제 경쟁을 막 펼치면서 2012년이었나요? 슈퍼볼 47에 49ers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슈퍼볼 48, 49에 시옥스가 가고 이러면서 이 두 팀의 라이벌에서 우위를 점한 팀이 슈퍼볼에 가고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는데 네. 그 후에 사실 이제 49ers는 그 당시 감독이었던 이제 짐 할버가 떠나면서 네. 팀이 무너져서 몇 년간 좀 헤맸죠. 그리고 시옥스도 러셀 윌슨이 이제 셀러리 캡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리전 오브 붐 체제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시옥스도 많이 약화되는, 그래서 아주 최정상급에서는 조금 내려왔지만 네. 올해를 보면 이 두 팀이 다시 정상급으로 지금 다시 발돋움해서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전승을 하고 있고 시옥스가 두 번 지긴 했지만 이제 정상급 팀으로 발돋움해서 라이벌 관계를 다시 이루고 있다. 네. 그런 면이 사실 상당히 흥미롭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이 두 팀이 저는 이제 재밌는 걸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2011년에서 14년까지 상당히 이제 그 라이벌 관계를 이루었었는데 그때 정말 그 치열한 라이벌 관계, 그다음에 이제 그 피지컬한 라이벌 관계를 펼쳤었는데 양 팀 다 수비가 되게 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 그 수비에서의 그 피지컬한 플레이가 상당히 이제 뭐 돋보였었는데 또 하나 그때 이제 라이벌 관계가 뭐가 있었냐면 49ers 리시버 마이클 크랩트리, 네. 그다음에 그 리전 오브 붐의 시옥스 리전 오브 붐의 리차드 셔먼. 근데 이제 두 선수가 이제 2013년 NFC 챔피언십 경기에서 이제 두 팀이 붙어서 뭐 이렇게 뭐 엎치락 뒤치락 경기를 하다가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49ers가 이제 터치다운을 하려는 공격이 사실 이제 패스가 마이클 크랩트리한테 갔는데 그 당시 크랩트리를 방어하던 리처드 셔먼이 그걸 팁해서 네. 인터셉트로 경기가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경기 직후에 이제 에린 앤드루스가 리처드 셔먼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리처드 셔먼이 그때 인터뷰한 게 또 히트였죠. 그때 얘기를 한 게 그렇게 평범한 리시버를 나한테 붙여놓으면 항상 이런 결과가 나온다. 다시는 최고의 선수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와, 진짜 그래서 이거가 에린 앤드루스가 이렇게 물어봤죠. 누가 너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놀렸는데 그랬더니 크랩트리 딱 이제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두 선수가 그동안 이게 막 치열하게 라이벌 대결을 하면서 그 리차드 셔먼이 그 경기가 끝난 직후에 그 감정적인 그걸 못 이기고 인터뷰에서 생방송으로 딱 말했는데 되게 화제가 됐었죠. 네. 그랬던 셔먼이 지금은 이제 49ers에 가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경기를 이제 보면 이 두 팀은 지난주에 만년 하위 팀들에게 업셋을 당할 뻔했던 그 팀들 간의 맞아요. 대결이다. 그래서 이제 두 팀 다 사실은 아까 이제 49ers가 이제 뭐 트랩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공교롭게도 그 두 팀이 그렇죠. 붙고 요 두 팀이 붙게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렇게 이제 업셋 했던 팀 당할 뻔했던 두 팀이 이게 붙는데 이 두 팀의 대결도 상당히 흥미롭죠. 근데 이제 진짜 이것도 뭐 강대 강의 대결인데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시옥스가 사실 지금 나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잖아요. 네. 7승 2패로 사실 아직 뭐 49ers한테 좀 뒤져 있긴 하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그 시옥스가 얻은 7승 중에 카디널스를 상대로 한 경기 외에는 다 원 포지션 차이의 승리였습니다. 다 접전이었죠. 네. 그리고 특히 2점 이내의 승리가 3번, 4점 이내의 승리가 4번이거든요. 그리고 5할을 넘는 팀 상대로 승리한 거는 램스한테 1점 차로 이긴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옥스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는 있지만 조금 들여다보면 상당히 좀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다. 하지만 나이너스가 상대했던 팀들도 대부분이 약팀이었다. 그런데 나이너스를 보면 어떠냐면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까 이제 그 시옥스는 이제 5할 넘는 팀이 이제 램스 하나였는데 그 팀 1점 차로 이겼다. 49ers는 뭐 비슷하긴 하지만 5할 승률 넘는 팀 두 팀을 상대해서 램스와 팬더스 두 팀을 상대해서 두 팀 다 두 자릿수 이상으로 대파했다. 그리고 또한 8경기 중에서 8승 중에서 두 포제션 이상으로 승리한 게 6번.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시옥스보다는
조금 더 압도적인 모습으로 경기를 해왔다. 그건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 시옥스가 이게 아슬아슬하지만 계속 이길 수 있었던 거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거는 4쿼터의 사나이가 있다. 네. 그래서 러셀 윌슨이 있는 한 언제든 이 시옥스는 역전승을 할 그런 포텐셜이 있다. 거기다가 하나의 딥스렛이 더해졌죠. 그쵸. 조시 고든이 왔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조시 고든이 아마 이번 주부터 뛸 것 같은데, 또 49ers도 사실 이메뉴얼 샌더스가 와서 그렇죠. 또 하나의 이제 딥스렛이 이제 버티컬 게임이 생기게 됐는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사실 상당히 서로 이제 경쟁을 계속 하는 거죠. 네가 뭐 보완하면 나도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시옥스의 오펜시브 라인이 샌프란시스코 디펜시브 라인으로부터 윌슨을 얼마나 보호해줄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49ers의 디펜시브 라인이 지금 상당히 막강하잖아요. 그렇죠. 8경기 만에 벌써 30개의 색을 기록하면서 리그 3위의 패스러시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윌슨은 사실 우리 항상 말하지만 진짜 스크램블 잘하고 진짜 뭐 매지컬한 플레이를 많이 하지만 의외로 색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지금 색을 22개 당하면서 지금 뭐 8번째로 많은 색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1, 2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어쨌든 스크램블 능력이 뛰어난 쿼터백치고는 많이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49ers의 패스러시를 상대로 해서 오펜시브 라인이 좀 많이 보호해줘야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시옥스 입장에서 또 하나는 49ers 러싱 디펜스가 생각보다는 안 강해요. 패스 디펜스는 강하고 패스 러시는 강한데 그 상대적으로 러시 디펜스는 리그 중간급 정도이기 때문에 시옥스가 어쨌든 윌슨을 보호하고 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49ers의 러시 공격, 러시 디펜스를 공략을 해서 이 크리스 칼슨 중심의 러시 공격을 잘 펼쳐간다 그러면, 그리고 경기를 타이트하게 가져가서 4쿼터까지만 승부를 예측할 수 없게 가져가 보면 그때는 한번 이제 해볼 만하다. 러셀 윌슨이 해볼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경기가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갈 거냐? 그렇게 가진 않을 것 같다. 저는 이제 49ers가 사실 그 지금까지 보면은 러싱 공격 중심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왔지만 카일 셰너헨의 장점이 상황에 따라서 공격을 잘 펼쳐간다. 그리고 본인들의 그 선수들 그 역량에 따라서 공격도 잘 펼치지만 상대 수비수의 약점을 찾아서 잘 공략한다. 그런데 이제 시옥스가 패스 디펜스가 리그 28위예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메뉴얼 샌더스도 보강이 되겠다. 이날은 시옥스가 러시 공격을 대비하는 사이에 의외로 적극적인 패스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49ers 페이스에 좀 말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또 홈 경기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49ers는 Thursday Night Football을 하고 세마이 바이위크를 가졌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49ers가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시옥스 승리를 예상을 했거든요. 네, 의외로 또 많이 갈리네요. 그러게요. 마지막에 많이 갈렸어요. 마지막에 3경기가 다 갈리면서 이제 4경기째 갈리게 됐는데, 저는 시옥스의 어떤 그 저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항상 뭐 지긴 하지만 뭐 질 때도 있지만 매 경기 끈적끈적한 경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팀을 상대로든 이날 경기의 양상도 어쨌든 누가 이기든 굉장히 끈적끈적한 경기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조시 고든이라는 이 무기가 더해진 러셀 윌슨이 조금 더 뭔가 다이나믹한 이 공격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크리스 칼슨 선수가 지난주에 100야드 찍었잖아요. 그쵸. 거기다 라시아드 펜이 있고, 러싱에서도 어쨌든 두 팀만 놓고 봤을 때 러싱은 사실 시옥스가 저는 우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좀 공격적인 부분에서 시옥스가 가져갈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4쿼터의 남자가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시옥스의 그 위닝 포뮬라는 지금 말씀하신 방법대로 해서 4쿼터까지 승부를 예측할 수 없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러셀 윌슨의 한 방에 기대를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어쨌든 위닝 포뮬라일 텐데 저는 이제 그렇게 가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총 4경기의 예상이 달렸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남은 13경기에 대한 프리뷰도 이제 다 맞춰보겠습니다. 참 이 짧은 기간 사이에 2번 녹화를 하려니까 굉장히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이번 주에 사실 저번 주에 이제 그 좀 늦게 녹화를 하고 이번 주에는 또 빨리 녹화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뭐 부담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또 뭐 즐거운 일이니까. 네. 정말 즐겁게 또 녹화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First and 13도 모두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First and 14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